가치보다 싸게 사서 기다리면은 주가가 오르겠지. 근데 선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학 하나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와장창 빠지면은 아, 요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혹은 제조하는 거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쪽. 아니면 세계 최고의 주식인데 이거를 함부로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지금 시장은 작년 10월 대비해서 많이 비싼 가격대이다.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어떤 악재가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희망회로 같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쉽게 항상 쓰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립 서비스예요. 썰 푸는 거. 일단 말만 가지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약간의 괴리가 있을 때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아, 역시 연준은 맨날 말 바꾸고 뒤통수 친다. 연준이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FOMC에서도 야, 금리 올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주가는 와장창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이 돼도 그런 말 하면서 금리 동결하면 빠질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겁을 줘서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는 게 연준의 어떤 이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준이 원하는 어떤 정책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말 몇 마디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쓰기 쉬운 선택지인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멘트를 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는 호재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금리 인상 뉘앙스를 비치면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멘트가 나와서 사람들이 의학 금리 인상 하나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와장창 빠지면은 아, 요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가 네, 그러니까 이건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쉬운 카드를 하나 던졌을 뿐인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호들갑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호들갑 떨 때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호들갑을 떨 때는 이거 괜찮은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약간 일단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나도 같이 호들갑 떨기 쉬운데 그럴 게 아니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 홀로 금리가 떨어지든 오르든 고공행진하고 있고 애플도 잘 버텨주고 있고 빅테크 성장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오늘 나스닥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하반기 주도 업종, 섹터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식들이 제시하는 그 가격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지금 되게 비싸겠네요. 대표님 수준에서. 아니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주식인데 이거를 함부로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애플도 세계 최고의 주식 이거를 함부로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여전히 충분히 너무 싸다라고 보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봤을 때 중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 펀더멘탈리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뢰성이 필요한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격 낮은데 성능 적당히 쓸만하고 그래서 가성비로만 승부를 해야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중국에 밀렸고 중국은 또 이제 인도에 밀린 애 안에 하는 중이고 또 베트남도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걸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기계, 방산 혹은 화장품 제조하는 거 이런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의료 장비 쪽 이런 쪽이 분명히 누군가가 잘 만들어줘야 하는 분명히 제조업에 속한 거긴 한데 그냥 가격이 싼데 적당히 쓸만한 애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쪽의 제품들에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털어봤을 때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신뢰성 있는 제조업 국가. 일본 잘 만들죠. 일본 잘 만들죠.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잘 독일 있죠. 네, 일본, 독일, 미국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미국도 넣어준다 치고 그다음에 테크 쪽에서는 대만도 좀 넣어준다 치고 대한민국 끼고 싶은데. 대한민국 이미 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도
그런 급에서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의 기대치는 뭐 향후 5년, 10년치를 미리 땡겨서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달리는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1년, 2년 뭐 실제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뭐 주가는 지지부진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는 어떠하며 나는 얼마나 기대하는가 이런 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말씀 중에 물어보게 되네요. 그 주식 책 중에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을 또 되게 발간을 재밌는 책이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일단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챙겨가려면 어떤 마음으로 좀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가치를 잘 계산하고 그래서 가치보다 싸게 사서 기다리면은 주가가 오르겠지. 근데 선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라는 걸 고려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래자를 배제하고 나와 이 주식 사이에 주고받는 무언가가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일 때 그때 가격과 가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이 사이에 괴리가 얼마나 존재하고 그 괴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치를 일부분 고려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가치 투자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 자기가 판단한 가치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싸면은 가치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고 되게 싸면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보다 싸면은 그게 가치 투자고 비싸면은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식을 우리 대표님은 책으로 배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대표님이 하실 때 무조건 내가 이건 지킨다라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기록을 해야죠. 매일 이렇게 일지를 쓰는 기록. 일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지라고 하면 이제 매매 일지 막 이런 뉘앙스가 드는데 매매 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 어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뭐 실적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100%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더 나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기반해서 향후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제시하는 이 가격은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 두는 거죠. 이런 거는 꽤 괜찮고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겠고 근데 어쨌거나 이 가격은 뭐 꽤 편하네 혹은 이 가격은 이게 회사가 이제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이 가격은 나는 좀 부담스러워 좀 기회가 되면 좀 줄이자 라던가 그런 어떤 결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기록을 해 두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니면 매크로 단에서 여러 가지 뭐 어젯밤에 PMI가 나왔다. 그럼 PMI 지수에서 세부 항목들은 이러하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은 괜찮고 고용은 괜찮은데 지금 신규 주문은 줄어들었네.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뭐 라던가 뭐 그런 것들 다 적어놔야죠. 모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라는 거를 적어두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걸 했는지가 모호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철학이니 스타일이니 원칙이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의사결정의 근거가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과 기록은 진짜 차이가 크겠네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가장 대표님이 인정하는 투자의 대가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버핏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그 테리 스미스라는 영국 분이 쓰신 그 퀄리티 투자 그 증명의 기록이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 중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근본을 이해하고 있다. 뭐 버핏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 뭐 싫어하는 쪽은 특히나 그렇고 그 버핏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버핏이 단기 국채를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 장기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를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커브 스티프닝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채는 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단기채에 많이 베팅을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거다. 금리가 향후에 인상할 거다라는 베팅을 버핏은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러나 버핏은 제가 아는 한으로는 커브 플래트닝이니 커브 스티프닝이니 그런 뭐 금리 예측 뭐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버핏이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냥 현금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현금을 그냥 냅두면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현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좋은 투자안이 나왔을 때 그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단기 국채의 이자율도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와인하신 거죠. 근데 이제 테리 스미스의 그 퀄리티 투자 그 증명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멘트들이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 주식의 근본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 바탕에서 나오는 수많은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 이후에도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중입니다. 그럼 또 워런 버핏 얘기가 나와서 저는 또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워낙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하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부쩍 늘어난 모습인데 현 시점에서 일본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버핏이 일본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한 거는 버핏이 뭘 샀으니까 이거 좋은가 보다 따라가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한 거는 2019년에 이미 상사 주식을 샀잖아요. 네. 2020년이었나? 아무튼 몇 년 전에 그렇게 투자를 했고 지금 일본 증시가 전반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그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거래소에서 PBR 1 미만인 회사들 반성문 쓰시라고. 그 뉴스 제목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왔고 실제 워딩은 아마 그게 아닐 건데 1배 미만이라고 해서 다 청산할 건 아닌데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다라는 건데 한국도 그게 되게 많고 일본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거래소에서 자본 효율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칼을 빼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그럼 일본도 이제 자본 효율성이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좀 달려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버핏은 그 엔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본에서 돈 빌려오는 거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엔화는 장기적으로 계속 약세로 갈 거니까 엔화를 들고만 있는 거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손해보는 게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엔화를 빌려서 엔화로 표시된 원자재를 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상사라는 사업 모델은 일본에 고유하게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게 제조업 국가로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뛰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제조업 역량은 있는데 이거를 글로벌리 팔 수 있는 그 채널은 부족해. 그러면은 글로벌리 그 바이어들을 개척해 줄 수 있는 독립된 사업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그 상사 모델이 생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제조 회사들이 구입처와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래서 회사가 커져서 굳이 상사를 끼지 않고서도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상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때 상사들이 뭘 했느냐? 그럼 우리도 직접 사업을 해보자 이러면서 글로벌리 자원개발 등등에 되게 많이 나섰어요. 그게 수십 년 역사가 쌓여 있는 게 일본의 상사이고 한국의 상사들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 인플레이션 베팅뿐만 아니라 그 일본 상사들의 그 사업 개발 역량 더하기 일본의 상사들이 다 PBR 1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이렇게 낮다. 그리고 이거를 엔화로 돈을 빌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상사들의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그 엔화 빌린 거 이자율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아비트라지가 생기는데 사업 너무 잘하고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들이 굉장히 귀중해지는 상황이 될 거였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첩돼서 일본 상사주 베팅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 뭐 요즘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사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었던 거고 최근 그냥 부각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 세계관에 비춰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이제 하반기 투자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대표님을 또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조언이요? 기록하시라고요. 기록. 적으시라고. 오늘 뭐 했는지 일단 적으세요.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똑소리 나는 투자, 부티나는 인터뷰. 다음 시간에도 귀한 내 돈 부티나게 굴릴 수 있는 투자 철학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재밌다 하고 들으셨을 건데 저를 안 좋아하시거나 처음 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참 겁이 나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